네,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2020학년도에 대비하여서 이제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합격 전략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현재 시험이 1차에서 최대한 고득점을 해 두셔야 되거든요. 2차에서 변별력이 또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고득점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간에 이제 알려드릴 내용은 먼저 시험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제도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제도를 이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과목별로, 문제 유형별로, 시기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스터디 활용은 어떻게 할지,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합격하신 많은 분들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서 합격을 위한 필수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고 이제 시작을 하시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시험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대부분 이제 1.5배수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뭐 10명이 TO면 1차에서 15명이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는 시기고 강원도는 2.2배수를 뽑긴 하지만 그 지역만 이제 예외적인 것이고요. 대부분은 1.5배수를 이제 뽑게 됩니다. 그래서 1차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1차 대비하셔서 공부하셔야 되는 게 크게 여러분들 학부 때도 우리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전 영역 특수교육학을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과정 그리고 1차에서 이제 유초등이랑 중등이 이제 나뉘어져서 차이가 있는데 유초등 같은 경우는 교직 논술이라는 이제 관문이 있고 그다음 중등 같은 경우는 교육학 논술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이제 과목이 크게 저렇게 구성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1차에서 합격을 하시면 2차에서는 이제 실전에 가까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지도안 작성, 그 지도안 작성이랑 관련을 하든 아니면 뭐 그렇지 않든 수업 실현을 이제 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층 면접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는 집단 토의까지 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실제 교사로서 어떤 자질이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는 우리가 얼마나 자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잘 적용하는지를 통해서 이제 보는 것이라면 2차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도안이든 수업이든 아니면 면접이든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잘 대처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이제 실전에 가까운 내용으로 이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2차에서 굉장히 변별이 큽니다. 그래서 1차에서 보통은 예전에는 뭐 5점 넘고 1차 컷에서 5점이 넘거나 뭐 6, 7점 돼도 그래도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었고 10점 이상 차이가 나면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어떤 점수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 변별이 큰 만큼 1차에서 이제 컷에서 큰 격차를 뒀다고 하더라도 2차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면 확 깎여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또 1차에서 컷 근처에서 약간 아슬아슬하게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2차에서 이제 큰 폭으로 또 고득점을 하시면 충분히 또 승산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목표는 그냥 1차에서 합격만 하자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고득점은 해야 되겠다. 1차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고득점 할 수 있는 합격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년 내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차를 치르시고 나면 점수가 뭐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또 2차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2차에서 변별이 또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에서 이제 통과를 하시면 최종 합격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아냐 또는 초등이냐 중등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릅니다.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이 다르니까 사실 제가 지금 이것이 여러 이제 전공이신 분들이 다 보시는 것이라 제가 하나하나를 상세하게는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해당 자신의 전공에 맞게 여러분들이 공고문을 보시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꼭 확인을 하시고 이제 잘 접근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를 잘 알아야 그에 대해서도 대비를 잘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크게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해당하는 그런 전공에 대해서 올해 뭐 서울시 교육청 이런 데 들어가면 다 공고문이 있으니까 꼭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유아랑 초등은 우리가 좀 전에도 봤었지만 교직 논술 보이시죠? 그래서 1차에서 교직 논술, 교육과정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20점 만점인데 이게 거의 해마다 좀 비슷한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2018학년도에는 문제가 굉장히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교직 논술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좀
약간 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내용과 어떤 방식으로 나와서, 굉장히 막 꽈락도 있고, 꽈락이 좀 많은 편이고 했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올해는 다시 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그런 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교직 논술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나오는 주제들이 보통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뭐 법, 공학, 뭐 이런 큰 주제들이 있죠. 그런 주제들 바탕으로 이제 글을 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는 벼락치기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직논술 같은 경우는 글을 쓰시는 거예요. 1200자로. 그래서 원래 글을 좀 잘 쓰신다거나 약간 글 쓰는 요령이 있으시거나 그런데 소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좀 유리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자신이 없다거나 요즘 그리고 글을 쓸 우리가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잘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교직 논술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꾸준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열흘에 하나 아니면은 일주일에 하나 이런 식으로 꾸준히 써보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술형이고요. 그다음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특수교육학 전 영역 그리고 특수교육 과정 근데 유아는 유치원 교육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초등 같은 경우 특수교육학 전 영역,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정 전 영역. 그래서 교육과정이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아특수교육 개론이라고 하여서 초등이나 중등에서는 보지 않는 특수교육학의 한 영역을 또 따로 굉장히 잘 보셔야 되고요. 초등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공부를 또 굉장히 하실 게 많아서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과정이랑 우리 기본교육과정을 포함한 특수교육 과정까지 교육과정을 좀 잘 해두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 교사 뽑는 그 시험의 과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등 같은 경우는 중등은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2019학년도가 이제 올해 치러진 시험이고요. 이제 내년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게 되는 2020학년도인데 중등은 내년에 시험 제도가 일부 조정된다는 것이 이제 2018학년도 중간쯤에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우선 중등은 크게 교육학 그래서 교육학 논술 쓰신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육학은 교육학대로 공부하셔야 되고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이 우리가 유초등에서 아까 본 것처럼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것인데 어쨌든 전공 부분이 A, B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뭐냐면 교육학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2019학년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전공 부분에서 이제 시험의 유형을 보시면 기입형 그리고 서술형, 그리고 논술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0학년도 그러니까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시는 해부터는 무엇이 없어지냐면 기입형이 있고 서술형이 있고 기입형이 있죠. 그래서 논술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육학 논술은 유지가 되지만 우리 전공에서 한 문항이 논술 문항이 있었습니다. 한 문항이 10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논술 문항이 있었는데 그 논술 문항이 이제 없고 서술형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뭐가 달라지냐면 어쨌든 한 가지 논술형이 없어진다는 것 전공에서 그리고 기입형을 보시면 이제 A에서 8문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기입형이 A, B에 조금씩 이제 나뉘어져서 나오는데 4문항, 2문항 이렇게 해서 6문항이에요. 그래서 기입형이 총 6문항이 된다는 거.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배점이 똑같기 때문에 서술형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술형을 보시면 예전에는 원래 이제 기존에는 몇 문항이었냐면 13문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뀌면은 서술형이 17문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술형이 더 많아지고 논술형이 없었는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뭐 대부분 좀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논술형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서 서론, 본론, 결론을 맞춰서 이제 글을 쓰시는 거니까 어느 정도 흐름에 맞게 글을 쓰시면 점수가 감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좀 그런 것으로 보완이 되기도 하고 하였어요. 그런데 서술형은 감점을 받기가 훨씬 더 좀 좋은 그러니까 좀 더 까다롭게 잘 쓰셔야 되는 그런 문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 논술형이 없어졌으니까 좋다. 이게 오히려 아니라 서술형을 더 잘 쓰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술형도 요즘 보시면 점점 문제가 적용 유형으로 이제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 외워서 쓰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문제 상황을 보고 의도에 맞게, 그 다음에 요구에 맞게, 그리고 문제의 작성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길지 않게
그냥 요구하는 만큼만 3, 4문장 정도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 작성에 대한 훈련은 더 충실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등이신 분들. 아무튼 중등은 크게 교육학이랑 전공으로 나뉘어지고요. 교육학은 교육학 공부하시면서 대비하시는 것이고 전공 안에 특수교육학이랑 중등도 마찬가지로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포함되고 그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렸지만 중등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공고문이나 이러한 그런 실제 공지된 내용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 확실한 내용을 좀 더 이제 봐두시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도.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주제별로 어떤 식으로 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목별로 이제 우리가 좀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첫째 교직 논술. 교직 논술이라고 해놨습니다만 중등이신 분들은 교육학 논술 대비하실 때도 요 점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논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부분들도 그렇지만 연습을 하실 때 내가 논술을 뭔가 써보는 연습을 하고 싶긴 한데 어떤 문제가 있어야 우리가 그걸 써볼 수가 있겠죠. 그때 가장 좋은 게 바로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쌓인 기출문제를 전부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써보고 그리고 많이 써본다고만 해서 이제 우리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써본 것을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시든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이나 평가를 받으셔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계속적으로 고쳐가면서 반복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가장 좋은 문제가 바로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개요를 세워보고 그것으로 글을 써보고 하는 그런 연습을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지엽적인 내용을 암기해서 쓰라던가 그런 거 나오지 않죠. 교직 논술은 어떤 주제를 문제 상황을 통해서 주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논술, 논리적으로 서술을 하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서술하신다는 건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서 내가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교직 논술, 논술이라는 글을 잘 쓰시려면 특수교육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대표적으로는 통합교육이랑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 개별화랑 관련된 개념, 공학이랑 관련된 개념, 여러 가지 뭐 평가랑 관련된 개념, 이런 중요한 어떤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기본 개념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지식들에 대한 나의 어떤 견해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하실 때에도 이제 그냥 너무 막 이제 논술에 대비해서는 너무 그냥 어떤 지식을 그냥 암기만 이런 식으로 보시기보다는 그런 중요한 주제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어떤 특수교육학이랑 관련된 어떤 이슈나 뉴스나 이런 것이랑 관련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틈틈이 자주자주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수교육의 어떤 기본 개념 특수교육도 교육의 일부이기 때문에 많은 이론의 그 또 베이스가 교육학입니다. 그래서 교육학, 특히나 뭐 교육 심리라던가 교육 방법이라던가 전략 이러한 그 교육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으시면 글을 쓸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챙겨두시면 좋겠고 말씀드렸다시피 특수교육계랑 관련된 여러 가지 최신 어떤 뉴스라던가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에도 항상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정기적으로 글을 써보시는 건데 이게 써봐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실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스터디를 하나 이제 교직 논술만을 위한 또는 교육학 논술만을 위한 스터디를 하신다던가 계획을 세우셔서 정기적으로 완성된 글을 그리고 처음부터 완성된 글을 쓰시기가 좀 힘드시면 처음에는 그냥 그 문제에 대한 개요를 세워보세요. 근데 그런 개요가 그냥 크게 그냥 뭐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개요를 써보시는 거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하실 때 일정 기간이 지나고부터는 반드시 서론, 본론, 결론까지 완성된 글. 이제 다들 이걸 쓰는 게 다들 힘드시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써야지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훨씬 전혀 연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완성된 글을 써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서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점들을 잘 보시면서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직 논술은 장기적으로 크게 넓게 접근하셔서 꾸준히 연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논술은. 자, 그다음 굉장히 이제 우리가 1년 내내 가장 공을 많이 들이기도 하고 가장 오랜 시간 공부를 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기도
필요한 특수교육학을 어떻게 이제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특수교육학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게 포함이 되나요? 뭐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행동수정, 행동지원, 그리고 뭐 전환교육도 들어가고요. 지적장애, 정서장애 등등등 특수아동교육에 대한 그런 하위 과목들이 모두 다 들어가는 우리 전공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하셔야 되느냐? 보통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개론서나 강론서를 직접 다 구입하셔서 그걸 가지고 직접 정리하셔도 되고요. 그런 게 너무 이제 너무 많고 너무 긴 과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면 이론서, 시중에 여러 가지 이론서를 활용하셔서 이론 정리를 하시고 또 기출문제를 보실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정리하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내용들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론을 보든 그걸 가지고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하시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키워드 정리를 하면서 서브를 하고 단권화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일부러 별을 여기에만 이제 표시를 좀 해놨는데 이 특수교육학은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그냥 무조건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절대 고득점 하실 수가 없어요. 고득점 뿐만 아니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의 유형에 따라서 보시면 특히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이론을 정리하실 때 그런 내용들 특히나 좀 이해를 요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기도 합니다. 뭐 행동지원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전략이라던가.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어떤 내용을 먼저 알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해 없이 암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잘 해야 암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몇 문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는 그 문제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이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에는 이 이론을 적용해야 되겠다. 아, 이 문제에서 이 부분에 예시가 주는 거는 이 용어이다라는 건 그냥 보고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적용도 마찬가지. 그냥 외워서 되느냐? 되지 않겠죠. 이해를 하셔야 적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내용들을 내가 보고 공부를 했다, 내가 안다라고 하려면 이해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정리해서 암기를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답안 작성도 마찬가지. 답안 작성이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앞에서 그 시험 제도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봤지만 서술형 문제가 있는데 특히나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냥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디에 있는 무슨 내용을 그대로 써라 이게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 학생 특성을 준다거나 아니면 교사가 계획한 어떤 수업 내용을 준다거나 해서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 맞게 또는 이것을 고려하여 무엇과 관련지어 논하여라, 써라, 서술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답안 작성을 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기반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특수교육학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그래야 내가 그것을 알고 적용을 해서 또 암기도 이제 필수적이긴 하겠죠. 그걸 알고 이제 기억을 해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답안 작성이 잘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특수교육학을 공부하실 때는 어떤 영역을 공부하든 어떤 용어에 어떤 뭐 정의가 있거나 하더라도 그건 그런 내용 하나하나를 내가 보고 내가 머릿속으로 계속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인지하고 점검하면서 공부하시고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1월에 공부를 시작하실 때 그때는 가장 이제 의욕이 넘치고 그리고 가장 이제 시작을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좀 약간 조급해 하시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제 막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빨리 뭘 많이 해야 돼. 지금 뭔가 완벽하게 해 나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내가 수업 들은 내용, 정리한 내용이 바로바로 외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기도 하는데 정말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암기는 빨리빨리 시작하면 물론 좋겠죠. 반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해를 하고 정리하는데 충분히 시간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3월부터 외우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5월부터 외우실 수도 있고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7월부터 외웠다. 어떤 분은 9월까지 계속 정리하고 9월부터 집중적으로 외웠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흐름을 잘 생각을 하시고 나의 페이스와 나의 어떤 그 역량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언제부터
정리를 이제 언제까지 정리를 끝내고 언제부터 암기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특성이나 장단점을 생각하셔서 공부를 하실 때 특수교육학 공부하실 때는 어쨌든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서 모든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잘 보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꼭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런 과정에 맞추어서 또 학습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교육학을 보셨고요. 그 다음 특수교육 과정, 교육과정은 또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에만 이제 강조를 해두었냐면 암기. 이건 정말 암기예요. 이건 그냥 암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교육 교육과정 공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자료도 정해져 있습니다.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다 그러면 지적장애를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이론서가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교육과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원문이 있습니다. 이 원문과 기출문제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자료는 끝이에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 적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얼마나 반복을 할지를 잘 이제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너무 이해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육과정이 어떻게 생겼냐, 교육과정이 뭐냐, 내가 공부해야 되는 교육과정에 무슨 과목이 있고 무슨 내용이 있고 총론은 무엇이며 강론은 무엇이며 기본교육과정은 뭐고 이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구성 있죠. 구조를 파악해서 정리는 좀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걸 알았으면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가장 이 기본적인 수준의 이해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빈칸 뚫어서 외우시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사실 그냥 외우셔야 되고 시험 문제로 나오시는 걸 보시면 아십니다. 빈칸 뚫어 놓고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뭔지 이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그대로 써라. 교육과정 그래서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암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을 많이 지치게 할 것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괴감에 빠지시고 왜냐면 봐도 자꾸 까먹고 시험 치기 직전인데 너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고 막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모두가 겪는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이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계획을 세우실 때 우선 뭐 한 3월 정도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교육과정은. 그래서 3, 4월부터 시작을 하셔서 먼저 구조를 파악하고 무조건 반복이다. 이건 그냥 까먹으면 또 보고 까먹으면 또 보고 그래서 무조건 반복을 많이 하여서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암기한 걸 그대로 적용해서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접근하실 때는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이제 특수교육학이랑 교육과정에 좀 공부하는 방식을 완전히 차별화하여서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보셨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우리가 앞서서 시험 제도에서도 그렇고 답안 작성에서 제가 이제 이 서답형에 대해서 답안 작성을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답형이라고 하는 그 시험 제도, 시험 유형은 그 안에 다시 기입형과 서술형과 논술형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논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전공 논술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교육학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유초등이신 분들은 교직 논술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서답형이라는 건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으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먼저 기입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유초등도 그렇고 유초등은 이제 어떤 한 문항에 소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항이 기입형일 수도 있고 서술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지만 기입형 6문제, 서술형 몇 문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되는데 기입형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입형은 용어를 대부분 쓰는 겁니다. 용어. 어떤 들어갈 내용을 써라, 뭐 말을 써라, 용어를 써라. 그래서 들어가는 용어를 이제 특정 용어를 쓰도록 문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입형은 어떤 채점에 어떤 여지가 없어요. 그냥 정확한 그 용어를 쓰셔야 돼요. 물론 그 용어를 설명하는 동의어 같은 게 있으면 다 채점을 하게 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그 정확한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입형을 정확하게 의외로 기입형이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실수를 또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정확히 이해를 하고 명확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이런 뜻이고 이건 뭐라고 한다라는 그 암기가 표현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기입형은 그렇게 채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입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런 표현들 있죠. 말들, 용어들, 주요 용어들, 핵심 키워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고요. 서술형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 많이 고쳐가면서 이제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인데 기입형에 대한 학습이 서술형을 하는 기반이 된다. 다 어쨌든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문제에서는 기입을 하고 그냥 용어를 쓰고 어떤 문제는 서술을 하고 어떤 문제는 논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한 공부를 하면서 다 대비가 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서술형은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상황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문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보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한 특수교육학 내용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서 적용할 핵심 이론을 다시 또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게 관련 지어서 키워드를 포함해서 문장으로 서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파악할 게 많죠. 그쵸? 그래서 뭐 학생 특성을 주든 아니면은 이 교사가 계획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이랑 관련되는 거냐,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걸 쓰실 때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서술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그냥 용어를 뭐 암기만 한다. 그래서 이제 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도 한두 문장이나 길게는 3-4문장 정도로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결하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간결하게 구구절절 장황하게 늘어뜨려서 쓰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꼭 써야 되는 말만 간결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물론 필수적이고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실전처럼 계속 많이 써보시고 고치고 써보시고 고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보고 나오셨을 때 가채점을 많이들 해보시는데 서술형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이 문제 이 내용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막 다 열심히 잘 쓰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것에 해당하느냐, 서술형에서 내가 뭔가 나는 분명히 알고 책에서 본 대로 썼다고 생각했지만 문제의 요구에 맞는 것이 아니었다던가 방향이 틀렸다던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볼수록 아마 또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아마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시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서술형이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두시고 공부하실 때도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형은 좀 제가 앞에서 교직 논술 과목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거랑 이제 좀 중복이 되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논술형은 글을 쓰는 것이어서 1200자 정도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중등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전공 논술이 있을 때 글자 수 제한이 없고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체계적인 논술의 어떤 체계, 서론, 본론, 결론 체계에 맞게 전체적으로 이제 주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논리적으로 글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요령과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문제 유형별로 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잘 유념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무슨 내용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시기별로 보통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해서 한 10월 정도까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1년이 되지 않죠. 10개월 정도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건데 이제 시기별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또 사실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중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꼭 하나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한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내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육아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냥 완전히 올인하시기도 하고 학교 다니면서 4학년이신 분들은 이제 공부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상황이 다르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식 같은 경우도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식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큰 흐름은 알고 계시되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이건 너무나 뻔한 말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하고 전혀 그렇게 하면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나한테 맞지 않는 방식으로 막 무작정 하다 보면 금방 지치고 뭔가 아닌 것 같고
같고 해서 또 바꾸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제 막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어떤 것을 잘 못하는지, 내가 지금 이론 정리를 한다. 그럼 나한테 가장 필요한 방식이 뭔지를 반드시 자기 주도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여러 주변의 어떤 동료나 선배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나 여러 가지 정보, 조언 다 받아들이고 알아보고 해야죠. 하지만 그것을 무작정 따라가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기별로 학습 계획을 하실 때도 그걸 보셔야 되고, 또 하나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다들 열심히 하고요. 가장 뭔가 열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지금 충분히 좀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히 해도 되는 시기인데 너무 막 쫓겨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은 내가 특수교육학 이론 정리를 3월 안에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정말 아실 테지만 3월 안에 내가 특수교육학 다 봤다, 다 완성했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분 진짜 거의 안 계시거든요. 3월 안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한계가 있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반복을 하면서 4월, 5월을 보내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내 계획대로 내가 처음에 뭔가 이만큼의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너무 시간에 쫓겨서 막 그냥 계획대로 일단 이걸 하고 넘겨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봤을 때 또 새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 특히나 특수교육학 이론을 처음 공부하실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막상 해보니 좀 시간이 더 걸리고 지금 3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한 4월이 돼야 될 것 같아. 또는 5월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쫓기지 말고 한 번을 봐도 제대로 보는 것. 특히 특수교육학은 정말 한 번을 봐도 꼼꼼히 제대로 보고 넘어가시는 게 두고두고 나중에 보실 때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시기별 계획을 하실 때 이런 점들도 이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계획을 나에게 맞게 변경하시면서 융통성 있게 이제 시기별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론을 보든 그다음 심화를 하든 또 문제를 풀든 그러니까 전 기간 동안 기출 문제는 꾸준히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 요거를 이제 참고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가장 먼저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든 그렇죠. 무슨 과목에 무슨 시험을 보든 제일 먼저 이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론 정리는 특수교육학 그리고 특수교육 교육과 정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 정리를 하시고요. 이론 정리를 먼저 한 번은 하시고 기출을 보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기출을 보시면 나중에 이론 정리를 할 때 기출에 나온 것만 자꾸 눈에 띄고 그 주변의 것을 또 소홀하게 보실 수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론 정리를 한번 탄탄하게 해두시고 그 이론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기출 문제를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라고 나 나름대로 어떤 구조화를 하실 수도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론 정리를 보통 하시고요. 그 다음 기출을 보세요. 그 다음 이론 정리 다음에 기출을 보면서 같이 심화 이론을 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이론 정리할 때 처음부터 심화 이론 여기서 말하는 심화 이론이 보통 우리가 뭐 봄쯤에 우리가 이제 제가 수업을 하기도 하고 뭔가 심화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긴 하는데 사실 심화가 따로 내용이 더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론을 보는 것 에서 그 안에서 더 좀 깊게 봐야 되는 것, 좀 난이도가 있는 것 이런 것들 또는 요 시기에 뭔가 이제 1, 2월에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책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추가적으로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간에 끼워 넣어서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고 답안 작성 훈련을 하는 것, 그리고 뭐 실전 훈련을 하는 것, 이런 것을 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이론은 반복하고 보셔야 되는 것이겠죠. 아무튼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드렸지만 이론 정리를 2월까지 하시기도 하고 3월에 끝내시기도 하고 4월에 끝내시기도 하고 기출 분석을 어떤 분은 3월에 시작하시기도 하고 4월에 시작하시기도 하고 그런 시기들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어떤 시기에 무엇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맞게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기별 내용을 알려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지금 또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특수교육학이든 특수교육 과정이든 특수교육 과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문을 그냥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처음에는 단어만 이렇게 뚫어놓고 보시다가 통으로 외우시기 위해서 다 비워놓고 이제 점점 외우는 범위를 넓혀 가시면서 반복적으로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특수교육 과정은 그런 식으로 보시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료 정리는 주로 이제 특수교육학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면 특수교육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론서를 구입해서 이론서를 통해서 보시든 강론들을 보시든 어쨌든 그걸 그냥 책만 놓고 그냥 그대로 책을 그냥 계속 보실 게 아니라 그 책을 가지고 내가 공부한 걸 어떤 방식으로든 자료를 만드셔야 돼요. 자료. 이게 없으면 나중에 뭐 4월, 5월 지나고 6월, 7월 하반기로 갔을 때 내가 지금까지 뭘 공부했는지 정리된 게 없으면 그때서야 막 정리를 왜냐하면 정리된 걸 가지고 마지막엔 그것만 계속 돌리면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뭔가를 나만의 자료를 만들어두지 않으면 뭔가 공부한 게 머릿속에서도 정리가 잘 안 되고 특히 마지막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자료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서브노트.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단권화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자료 정리하는 큰 두 가지,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자료 정리 방법의 두 가지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브노트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것을 내가 보고 공부하고 요약하는 내용, 요약해서 정리하시는, 노트 정리하시는 거예요. 노트 정리하시는 거고. 근데 요즘은 이것을 문서로 타이핑으로 많이 하시죠. 단권화는 무엇이냐면 서브노트는 내가 공부한 내용을 내가 정리를 해서 다시 적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단권화는 예를 들어서 뭐 제 이론 교재를 선정을 해요. 단권화는 책 한 권을 선정을 해서 그 책 한 권에 관련되는 모든 내용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론서 하나를 구입을 하면 그것을 뭐 스프링으로 다 만들어서 그 사이사이에 이 이론 책에 없는 다른 뭐 이론에 있는 것을 뭐 접목시킨다던가 하여서 단권화라고 하는 건 내가 다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는 방식은 어떤 책 하나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모든 내용을 다 모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권화 책만 나중에 보면 되게끔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서브노트는 내가 뭐 적든 타이핑을 하든 내가 정리를 하는 방식이고요. 단권화는 책을 정해놓고 거기에 내가 읽으면서 중요한 거 표시하고 포스트잇도 붙이고 사이사이에 다른 내용을 끼워 넣으면서 책 하나에 모으시는 거죠. 어떤 게 더 시간이 덜 걸릴까? 그러면 단권화를 하시는 게 사실 시간적인 면에서는 훨씬 수월합니다. 서브노트는 정말 긴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서브노트를 특수교육과 공부하실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모든 내용을 서브를 하신다는 건 정말 그냥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쓰다가 구조가 좀 이상하면 다시 수정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긴 과정.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넉 달 걸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서브노트를 한 번에 완성하시는 분들도 잘 안 계세요. 서브노트를 1차로 만들었다가 5월쯤 내가 다시 보니까 지금 공부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다시 만들고 그러면서 또 봤더니 또 마음에 안 든다. 9월에 다시 만들고 그러시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브노트랑 단권화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만의 내용을 내가 보는 나만의 자료를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좀 더 뭔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힘들지만 서브노트를 다 만드시면은 좀 더 내가 공부한 걸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니까 좋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조건 서브노트로 해야 된다, 단권화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분들은 서브노트가 너무너무 적성에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막 정리하고 이러는 거 있죠. 그게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거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인 분들이 계세요. 공부도 안 되고. 서브노트는 그걸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전부 다 공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보고 요약을 해서 적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내용을 생각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니까 이걸 적어야 되겠다라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하는 과정 자체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랑 맞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실제로 합격하시는 분들을 제가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의 절반 정도는 단권화를 하시고 절반 정도는 서브를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가장 내가 공부하는 방식의 가장 효과적인 자료 정리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서브노트 막 해놓은 거 보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도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함 갖지 않으셔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공부하는 그 방식에 맞게 나한테 맞게 자료 정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서 그에 맞게 자료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 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한 가지는 선택을 하셔서 자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내가 시험 보는 날까지 내년 11월에 시험 보는 날까지 자료를 점점 압축해 가서 마지막에는 요 부분만 보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나의 방법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내가 지금 1월부터 뭐 3월까지 이론 공부하면서 정리한 자료가 여기서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시험 볼 때까지 보셔야 되니까 보시면서 또 중간중간에 고치고 뭐 첨가하고 하셔야 되죠. 그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셔서 내가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고 그걸 포함해서 이제 학습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사실 뭐 이런 방식의 세세한 내용들도 다 여러분들 뭐 합격수기나 이런 것도 보시면 자료 정리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고 이제 내가 어떤 걸 할까 이런 걸 결정을 하시면서 자료 정리에 대해서 꼭 이제 결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시면서도 또 대부분 하시는 게 바로 스터디인데요. 스터디에 대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꼭 해야 되냐? 이걸 안 하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스터디를 하나도 하지 않고 전혀 하지 않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스터디에 완전히 이제 충실하게 스터디 구성원들과 너무 잘 맞아서 1월부터 구성한 스터디가 정말 그 해에 모두 다 최종 합격하시는 그런 사례도 많지 않은데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스터디를 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서로 책임질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과제를 하고 서로 확인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고 그렇게 해야 또 뭔가 자극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스터디도 마찬가지로 필수냐 선택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를 할 때 만약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서브노트에 대해서 같이 할지 교육과정, 암기, 뭐 키워드 인출, 기상 스터디 이런 것도 하시죠? 법 외우기, 기출 분석하는 스터디, 논술 연습하는 스터디, 생활 스터디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획을 우선 세우고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 외우는 건 혼자 하기 너무 지루하다. 스터디 해야 되겠다. 점자 외우는 스터디 따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나에게 맞는 어떤 스터디의 목적 이런 걸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구하시고 이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꼭 스터디를 다 주도해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스터디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들 학습 계획에 맞게 하시고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 별로 추천하지 않은 건 뭐냐면 제가 써놓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좀 하시기도 하셔서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서브노트를 다 같이 만드는 스터디 이런 것들은 정말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지적장애 할 테니까 너는 정서행동장애 하자. 그래서 정리해서 모아서 서브노트 완성하면 내가 정리한 영역은 잘 알지만 내가 정리하지 않은 영역은 잘 몰라요. 내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이라던가 이런 자료 정리하는 스터디는 별로 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공부에. 아시겠죠? 그리고 앞서서 제가 자료 정리에서도 이거를 하나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서브노트를 굉장히 잘 하셔서 합격생분들 서브노트 받아서 그대로 보시고 하시기도 하는데 만약 내가 정말 올해 시험을 보긴 볼 건데 너무너무 시간이 정말 없다. 하루에 뭐 2-3시간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고 진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절대적인 어떤 시간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런 서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공부를 제대로 이제 내가 스스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분의 서브를 그대로 받아서 그것만 본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공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것을 만드느라 엄청난 과정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만드신 거죠. 그게 다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의 서브를 그대로 받아서 쓰는 것 그리고 스터디할 때 서브 나눠가지고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추천하지 않아요. 아무튼 나머지 스터디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때 여러 면들을 고려하셔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즘은 뭐 방식도 오프라인으로도 하시지만 온라인으로도 하시고 하니까 그런 다양한 경로들을 이제 잘 알아보시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응들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합격을 하려면 정말 고득점을 하려면 이제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할까 몇 가지만 사실 쭉 보시면 너무나
뭐 누구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뻔한 얘기지만 이 내용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올인을 하셔서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정말 이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그게 원동력이 돼서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휩쓸려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약간 흐지부지 약간 좀 이렇게 미지근한 그런 목표의식을 갖고 계시면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굉장히 좀 슬럼프에 빠지기도 쉽고, 그리고 뭐 좀 포기하실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더 많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년을 잘 버티시려면 목표의식이 정말 확고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반드시 합격하겠다라는 절실하다고 다 합격하는 건 물론 아니죠. 그리고 모두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시험에 임할 자세가 되었느냐라는 걸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게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말 1년 동안 힘든 과정을 꾸준하게 잘 버티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건 아까부터 강조드렸습니다만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를 결정할 때 반드시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맞는 방법이 뭔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나를 중심으로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돼요. 매우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냥 1, 2월에는 기본 이론 공부해야 되겠다, 뭐 그다음에 이렇게 서브해야 되겠다, 이런 건 계획이 아닙니다. 계획은 먼저 내가 월별로 몇 월까지 무슨 계획을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크게 먼저 세우시고요. 그 틀을 바탕으로 해서 주별 계획, 일일 계획, 시간대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그런 시간 계획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스터디를 할 것이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지속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시면서, 계획이 뭔가 처음 생각이랑 다르면 빨리빨리 이제 효율적으로 바꿔가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계획은 항상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그걸 하나하나 점검하시면 그게 또 여러분들한테 동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 이것도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지만 체력이 좋으셔야 돼요. 체력. 그래서 지금 시작하실 때는 막 30분 운동하는 것도 막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당연히 계실 거고 한데, 그러실 수도 있는데, 체력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한 9월, 10월 정도 되면 정말 매년 보거든요. 아픈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정말 쓰러지시기도 하고, 뭐 막 너무 아파서 공부를 잠깐 막 못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하반기 시즌에 그렇게 체력적으로 힘들어져 버리면 마음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매일 공부만 하고 잘 뭐 이렇게 막 활동을 하지 않다 보면은 면역력도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운동을 조금씩 하시면서 체력을 기르시는 것, 체력 유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긍정적인 마인드, 안 될 거야, 너무 어렵다, 하기 싫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이 시험을 볼 거고 잘 봐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끝까지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간중간에 너무너무 불안하신 분들 다들 그렇고요. 다들 뭐 어려움들이 많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1년을 잘 버티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고, 이 점들을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합격을 위해서. 자, 그래서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체력 관리 말씀드렸죠. 그리고 생활을 위해서는 생활 계획을 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은 정말 이 시험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걸 습관을 하셔서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일정하게 생활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야 계획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 자기 점검 스스로 하시고, 중간중간에 계획하신 내용들을 내가 좀 잘했다 그러면 중간중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신다던가, 뭐 가끔 여행을 가신다던가 하면서 자기 강화하시는 거,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을 조금 더 이제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생각을 하시고, 분명히 중간중간에 뭔가 공부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뭐 슬럼프에 잠깐 빠지신다던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텐데, 공부하는 기간 동안은 공부 이외에 관련되는 것이든 관련되는 것이 아니든 그런 생기는 여러 가지 고민은 빨리
빨리빨리 해결해서 벗어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뭐 슬럼프라던가 이런 거에 너무 깊게 오랫동안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최종 합격에서 멀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 1년을 잘 계획하시고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이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일종의 정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계획을 세우시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모으실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아보세요. 그래서 공고문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합격수기도 한번 모아서 보시고 이론서는 어떤 게 있는지 기출문제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 한번 쭉 모아서 전체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실행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수정해 가시면서 이제 1년을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정말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라면 뭔가 막막하시고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큰 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굉장히 큰 틀이죠. 그래서 큰 틀을 바탕으로 해서 잘 정리를 하시고 기타 계획에 있어서 너무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막막하시면 카페에 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상담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알고 대비를 하셔야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잘 이제 정보를 다 잘 정리하시고 계획을 잘 하셔서 여러분 모두 내년에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